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목요일 펜앤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이 민주시민학교라고 하는 것을 51개나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 혁신학교를 꼼수로 이 송파구에서 강행하려다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학부모님들 혁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력 저하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조 교육감에게 자기 아이는 외고 보내면서 왜 우리 아이는 혁신학교에 보내려 하시나요? 이렇게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교육부에서 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국민이 아니라 주체적인 시민을 키우는 교육을 할 것이다. 글쎄요, 저는요, 이 주체적. 이 주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이렇게 귀에서 탁탁 걸립니다. 주체란 말, 왠지 이렇게 북쪽이 생각이 나서 말이죠. 그나저나 어제 학부모님들 막 격렬하게 조희연 교육감에게 항의를 하시다가 한 분이 조희연 교육감이 막 도망을 가니까 잡으려고 이렇게 몸에다 이렇게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경찰들한테 이 폭행 혐의로 체포가 되셨는데요. 우리나라 경찰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난번에 유성기업에서 임원이 마구 폭행당했던 그 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폭행당하는 현장을 보셨으면은 바로 체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려 40분 동안 감금된 채로 폭행을 당해서 피가 범벅이가 됐는데 그대로 놓아주셨었죠. 그런데 이번엔 도망가는 교육감 몸에다 손댔는데 바로 폭행으로 체포하시더라고요. 경찰 여러분, 시민의 지팡이로 돌아와 주십시오. 자, 펜앤뉴스 여러분,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희 펜앤뉴스 많이 기다리시죠? 기다리시는 동안 좀 지루하시면은 제가 지금 하단에 좀 자막을 띄울 텐데요. 저희 펜앤마이크.com. 저희 펜앤뉴스는 사실 이 펜앤마이크.com에서 만들고 있는 한 하루에 30개에서 50개나 되는 많은 뉴스들을 그 안에서 추려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만들고 있는 뉴스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펜앤뉴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 펜앤마이크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어젯밤 행정안전부에서 폭설이 예상된다며 재난 문자를 발송했지만 큰 눈은 없었습니다. 정작 오늘 포항 지역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지만 재난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재난 문자의 발송과 실효성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주체적 시민을 기르겠다며 전국에 민주시민학교 51개를 세우고 초중고에선 시민 과목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편향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도청을 찾아 제조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은 없어 시대 변화와 시장의 요구를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인적 쇄신에 반대하진 않지만 그 시기가 지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할 것은 지금 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당내 투톱 간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료에 포함돼 징수되고 있는 KBS의 수신료를 분리해야 한다는 법안을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취지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수신료 거부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이상수 두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없이 변명만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두 장관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너무 이렇게 못할 수 있냐고 한탄했습니다. 오늘 앵커 대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운동에 나선 전찬걸 울진 군수와 함께 원전 건설의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작용만 만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재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해오던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숫자가 2012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을 뺄 경우 기업들의 매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펜앤브리핑 오늘에선 닷새 만에 또 우리 전술 영역을 침범한 북한 헬기 소식과 한국당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평화체제인 평화 이니셔티브를 보도합니다.
저도 어제 퇴근길에 이 문자 받았었는데 오늘 눈이 많이 올 거다. 수도권 지역에 눈이 많이 올 거다. 이런 문자가 오면서 빙판길 조심하세요 그러던데 이런 문자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 문자 받아서 대비했다가 그래서 잘 아무 사고 없이 끝난다면 좋겠죠. 그런데 정작 오늘 아침에 눈이 별로 안 왔습니다. 이럴 때는 약간 허탈한 마음도 좀 드는데요. 그래도 좋습니다. 유비무환이니까요. 근데 이런 일이 너무 잦습니다. 지난 포항 지진 때 미리 문자가 왔으면 좀 대비했을 텐데 문자가 안 와서 사고가 좀 컸다. 그러면서 지금 재난 문자가 막 발송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맞질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지역에 있지 않은데도 다른 지역에 재난 문자가 많이 오더군요. 이 모든 문제점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아침 중부지방에 한방눈을 예상하면서 전날 저녁 긴급 재난 문자까지 보냈지만 예상보다 적설량이 적어 시민들 사이에서 정부가 재난 문자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틈만 나면 재난 문자를 보내 이제는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오후 내일 아침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과 빙판길이 예상되므로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긴급 재난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적설량은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 1cm대였습니다. 이에 눈이 그친 오전 포털 검색어와 SNS 등에는 재난 문자는 양치기 소년, 정부가 정하는 재난 기준을 알 수가 없다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는 정부가 관련 부처나 각 지자체가 송출 권한을 가지고 위급 재난과 긴급 재난, 안전 안내 등 세 가지로 분류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문자를 보내는 기준이 다르고 재난 문자에서 알리는 정보가 잘못된 경우가 잦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23일 태풍 솔릭 북상 당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재난 문자 발송처는 서울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태풍 솔릭은 속도가 느려지면서 전남 서해안을 거쳐 목포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서울시 등이 경고한 태풍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기상청의 틀린 예측을 재난 문자로 발송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은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2분에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1.9의 지진입니다. 이후 10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지만 포항시 측은 지진 경보나 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문의가 이어지자 포항시 관계자는 규모 2.0 이하인 지진은 감시만 하지 대국민 발표는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재난 모두 문자 발송 주체가 다릅니다. 도로통제는 각 지자체나 행정안전부 등 부처가 맡지만 기상예보 등은 기상청과 보건환경연구원, 지진 발생은 시민안전실 등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파경보나 건조경보 등 재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도 긴급재난 문자 발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시행, 축제 종료 등을 긴급재난으로 알린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대표자인 이현 회장은 재난문자 난립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전담부처의 부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J 얼라트, L 얼라트에서 지역별로 이제 집중적으로 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제 그러니까 그 지역 재난방송 협의회가 있어야 되는데 중앙에는 이제 이 중앙 재난방송 협의회는 있지만 지역마다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가 없다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역에도 그 구성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주나 뭐 강원도나 경상도 이런 데는 돼 있는 또 안 돼 있는 지역도 있고. 지난해 포항 지진 이후 지진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과거보다 문자 등을 통한 경보가 빨라졌다는 평가도 일부 나왔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기준 없이 보내고 보자식으로 남발되는 재난 문자가 오히려 안전 경각심을 낮춘다며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댓글창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치기 정부 된다. 그러지 마십시오. 일단 보내고 보는 겁니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도 있군요. 이러면서 벙커는 잘 들어가신다. 예.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정확히 보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가 이 오프닝으로 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이 민주시민학교 말씀을 드렸는데, 초중고에서는요, 시민 과목을 추가로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시민 과목을 가르치면서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토론의 주제는 누가 정하게 될까요? 설마
전교조 선생님들은 아니시겠죠? 많은 곳에서 이 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민주시민의 소양을 가르친다며 초중고에 시민이라는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주적인 학교 문화 확산을 위한다며 내년부터 가칭 민주시민학교를 선정해 50여 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에는 학교 내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학교 문화 조성, 학생 자치 활성화 지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5가지 주요 추진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까지 민주시민 교육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교육부는 민주시민 학교 한 곳당 1,000만 원씩의 예산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 자치회실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 참여 예산제, 학생 자문단 운영 등 학생 자치 활동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주시민 교육 자문위원회도 구성돼 활동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민주시민 교육은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국민이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그동안 지식 중심의 교육에 치중해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 데 소홀했다며 민주시민 교육은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참여와 실천을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를 확산하여 학교 현장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라는 용어를 강조한 이 같은 교육 방향에 대해 정치 교육화로 변질되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일정 정치적 함의를 지닌 민주라는 표현이 무분별하게 혼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라는 표현은 오늘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노총,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특정 성향의 단체들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의 발표와 관련해 시민이란 과목의 신설 필요성이 부족해 보이며 학교의 정치화와 교육 편향을 부추길 수 있다며 교육부가 초중고에 시민교과를 두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가 정치에 흔들리거나 편향 교육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소통을 활성화해 편향으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팬앤뉴스입니다. 민주시민학교에 관련된 뉴스는 아마 저희 팬앤뉴스밖에 보도를 안 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동안 해외 순방 많이 다니시더니 요즘엔 또 현장을 알아보겠다 하면서 이 국내 여기저기로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어제는 세종이더니 오늘은 경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경남에 아무래도 이제 제조 공장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조 혁신이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자, 과연 대통령이 제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잘 알까요? 아니면 제조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혁신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까요? 대통령이 할 일은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무엇이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한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제조업 혁신을 연신 강조하면서도 규제 완화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경상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의 연설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경남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조혁신의 열쇠는 스마트 공장이라며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3만 개로 늘리겠다고 피력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스마트 공장 한 곳당 평균 2.2명 일자리가 늘었다는 통계 등을 거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제조혁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및 스마트 공장 확대 보급에 관한 내년도 예산 15.1% 증액을 여야가 합의했다는 정황을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조혁신의 관건은 중소기업이라며 대기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스마트 공장이 많이 도입됐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킬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공장은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생산 공장을 의미해
오히려 노동집약과는 역행하는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장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소위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높은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9만 1,000명이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 4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입니다. 대기업들이 이끌어오던 제조업 침체가 심각해졌는데 문 대통령은 직접적인 대안 없이 중소기업만을 타깃으로 한 스마트 공장 예산 보급 증대를 외친 셈입니다. 정작 문 대통령이 앞서 줄곧 강조하던 규제혁신 구호는 오늘 연설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선 현 정권 들어 정부 여당이 먼저 기치를 들었던 원격 의료와 데이터 신기술 분야로 한정한 규제 완화 시도조차 여권 강경파와 핵심 지지층의 내부 반발로 여당에서 먼저 접었고 규제혁신이란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제조업 혁신의 중요성을 사업가들이 대통령만큼 모를 것 같냐며 주제넘는 소리라고 일갈한 뒤 혁신 경쟁 대신 정부 로비 경쟁으로 내보는 건 누구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병태 교수는 또 제조업이 만들 수 있는 일자리의 최고치는 옛날에 지났다면서 고소득 국가는 물가가 높아 제조업 일자리는 저임금 저물가 국가로 이전하고 자동화 투자로 대처하는 데다 제조업이 노동집약적이지도 않다며 그래서 서비스 산업의 혁신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충고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제가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이 원내대표로 당선됐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누구나 갈 수 있는 쉬운 길 말고 아무나 갈 수 없는 어려운 길 가셔야 한다. 그래서 안으로는 통합을, 밖으로는 투쟁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글쎄요. 시작부터 좀 약간 삐그덕거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인적 쇄신에 대해서 한 발 좀 물러서는 것 같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로 김병준 비대위원장 할 건 해야 한다고 맞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두 원내 사령탑이 마찰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한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역점 추진 중인 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의 인적쇄신 활동에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원내 사령탑이 교체되자마자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 교체가 포함된 인적 쇄신을 두고 당내 투톱 간 갈등이 발생하는 양상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3일 비대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적 쇄신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저는 112명을 모시고 싸워야 한다며 군사 한 명 한 명이 중요한데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단일 대우를 흐트러뜨릴까 봐 걱정된다며 그 시기가 지금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조광특위가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협위원장에서 현역 의원 일부를 배제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한 겁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끝까지 대여 투쟁의 단일 대우를 갖춰야 하는데 지금 인적 쇄신을 지나치게 많이 했을 경우 대여 투쟁력이 많이 약화되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그동안 수차례 김 위원장에게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인적 쇄신 문제에 있어서는 갈 길 가겠다는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나중에 할 것은 나중에 할 것대로 있고 지금 할 것은 지금 할 게 있다고 기자들을 만나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원래부터 제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인적 쇄신이라며 1차는 이번에 하는 것이고 2차는 전당대회, 3차가 21대 총선 공천, 4차가 2020년에 있을 국민의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국 1차부터 4차까지 인적 쇄신은 계속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나중에 할 것이 있고 지금 할 것이 있다면서 한국당 인적 쇄신 프로세스 중 이번이 1차 시작점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한국당 조광특위는 이르면 14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인적 쇄신 작업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편 인적 쇄신 작업 지지 측과 반대 측의 물밑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계 지지를 받은 나 원내대표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돼 당내 민심이 확인된 만큼 비대위는 인적 쇄신 작업을 당장 그만두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나 원내대표는 친박계로 분류된 정우택 전 원내대표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는 평이 많습니다. 반면 조강특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 때 당을 쇄신하겠다고 만든 것이 비대위라며, 그런데 원내대표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인적 쇄신을 하지 않겠다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이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의 2배나 되는 표 차이로 당선되셨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었던 건요, 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복당파에서 많은 실수를 하면서 국민의 그 실망을 좀 안겨줬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이번에는 좀 약간 이 나경원 대표에게 표를 많이 줬던 겁니다. 지금 한국당에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인적 쇄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물론 순서는 있겠죠. 속도도 조절해야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 두 리더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실망만 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전기료에 포함돼서 이 KBS의 수신료가 징수가 되고 있죠. 그런데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이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KBS에 대한 어떤 수신료 거부가 더 쉽게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성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이 KBS가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강제 징수하고 있는 TV 수신료 납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13일 오전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편파성과 지상파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정치 편향적 보도, 다큐멘터리, 시사 프로그램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KBS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수신료를 전기료에 얹어 강제 징수하지 못하게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는 지난 1994년 10월부터 방송법 제64조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의거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TV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로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좌편향 언론노조 세력이 장악한 양승동 사장 체제가 들어선 뒤 KBS는 김정은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두드러진 특집 다큐를 방영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으며, 최근에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 밤 김제동에서 김정은 찬양 인터뷰를 여과 없이 내보내는 등 비상식적인 방송으로 연이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서명운동에 나선 이들은 공정성을 상실한 공영방송 KBS라며 한전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시청료, 방송법 개정, TV 수상기가 없어도 부과되는 시청료 납부 거부 등을 촉구했습니다. 그 전기요금의 수신료를 합산해서 부과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징수 대상을 국민으로 하여금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족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위헌이고요. 전기요금은 자기가 사용한 것만큼 내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신료는 텔레비전이 있는 사람한테 반대급부가 없이 받아내는 겁니다. 이것은 성격이 다른 징과금을 마치도 공과금으로 같이 받아내는 것이어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정입니다. 이와 관련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KBS를 공정성을 상실한 땡문뉴스라고 비판하며, 지금과 같은 방송 행태라면 KBS를 민영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책임을 안 지고 변명만 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셨던 김대환 그리고 이상수 장관님들,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이 두 분이 문재인 정부의 현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가하셨습니다. 김대환 장관은요, 고용 참사가 인구 추세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렇지 않다. 일자리가 안 느는 것은 순전히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두 분 이 장관님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인사수석이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좀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좀 이분 말씀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관련 내용 신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못할 수 있나?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와 이상수 변호사는 13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현 정부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이와 같이 한탄했습니다. 김대환 전 장관은 이날 주제 발표를 하면서 현재 경제와 고용 위기는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책의 합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단기 성과에 집착해 실적을 내려고 압박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개발 독재 때나 하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은 고용 참사가 인구 추세 때문이라고 하는데 일자리가 안 느는 것은 온전히 정책 때문이라며 이전에는 최저임금 결정을 신축적으로 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올리기도 하고 숨 고르기도 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국정과제라며 2년 동안 29%나 올렸다. 현 고용 상황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외의 요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현 정부 정책을 종합하며 행정에서 구조적 사고가 결여돼 있다며 경제는 순환이다. 시장이 가진 역동성을 무시하고 있다. 적폐청산과 행정을 맞물리는 것은 대단히 초보적인 정책 행위라고 일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탄핵 뒤 칩거할 때 여러 인사와 식사를 하며 했던 말이다라며 제가 변했다고요? 고백하건대 변했습니다. 하루하루 국정을 챙기다 보니 제가 변하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전 발언을 전했습니다. 현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 것입니다. 80년대 후반 초선 의원 시절 노동이 삼총사로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이상수 전 장관도 문재인 정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상수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4가지 오류를 조목조목 짚으며 정부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대환, 이상수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나란히 21, 22대 노동부 장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펜앤 앵커 대담, 오늘은요 울진 군수님을 모시고 현재 지금 울진 지역에서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중단되면서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계시다는데요. 우리 전창걸 군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 걸음 하셨습니다. 예, 많이 걸리네요, 시간이. 아, 그러셨어요. 오늘 사실 국회에서 이 탈원전 반대, 이 최연애 의원을 중심으로 한 한국당이 이 탈원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더라고요. 그 행사에도 참석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이 울진군이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 그랬는데 울진군의 인구도 줄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저희들이 원자력이 처음 이제 울진에 들어올 때가 1980년대인데요. 네. 그때는 울진군 인구가 7만이었습니다. 7만이었는데 그 당시에 원자력이 처음 들어올 때는 이제 울진군에서는 이 원자력이 핵으로만 알았죠. 아, 위험하다고 생각하셨군요. 예, 위험하다 생각해서. 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반대를 했거든요. 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걸 왜 울진군에 하려고 그러냐. 예.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이게 필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자력을 계속 이제 짓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마찰도 있었고 울진 군민이 범죄자도 많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조사도 받고 영창에도 들어가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되면서 갈등이 많았죠. 그때 정부에서 장관님도 내려오고 총리까지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여러 가지를 울진 군민을 설득했습니다. 설득 과정이 굉장히 많았군요. 예, 네. 그래서 울진 군민이 쏘가서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걸 듣고 그렇게 하면 발전되겠다 싶어서 이제 수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이 1기, 2기, 3기 짓다가 우리도 이제 취업을 하게 되고 그 안에 그다음에 또 젊은 애들이 울진에 내려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게 괜찮다, 안전하구나. 사실 원전은 한 번도 사고가 없었거든요. 예, 그동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신뢰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울진의 원자력이 10기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현재 6기는 가동되고 있고 신한울 1, 2호기는 98% 공정률에 이제 내년에 정부에서 인수해서 정상 가동이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3, 4호기가 이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물론 뭐 그 일하는 분들이 유동 인구도 있었겠지만 울진군이 인구가 줄었다는 생각을 그렇게 심각하게 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유동 인구가 많았고 네. 또 장사도 잘 됐고
외부에서도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제 17년도에 신안을 3, 4호기 백지화를 했잖아요. 예.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그것이 하면서 1년에 1000명 이상의 인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 거의 2년 사이에 3000명이라는 인구가 그걸 유동 인구 포함하면은 그건 한 7, 8천 인구가 되죠. 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울진이 공동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힘들지만은 특히 울진에 3, 4억에 할 거라고 예비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빈 건물이 그대로 있고 사람이 없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글쎄요, 상당히 그- 경기가 어렵게 지금 돼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GM이 경영 악화로 인해서 철수를 하면서 군산 경제 자체가 이렇게 몰락했는데 울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울진의 경제가 몰락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군요. 예, 지금 그렇게 심각한 예. 지금 이제 인구가 5만 네. 예, 많이 줄었습니다. 5만 83명입니다. 11월 말.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1980년대 처음에 이제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때는 정부에서 막 내려와서 많이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탈원전은 글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방적으로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대응을 좀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네. 탈원전을 일방적으로 정부가 했잖아요. 네네. 울진 국민이 원자력을 반대할 때는 내려와서 해야 된다고 이거 해주겠다 저거 예. 해주겠다 유혹을 하고 예. 거의 해준 것도 거의 없습니다. 예. 예, 그러나 지금 갑자기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울진 국민을 상대로 공론화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 그래서 정책 차원에서는 뭐 전 국민에게 물어봐서 할 수는 있겠다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울진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울진군에서 네. 우리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야만 되느냐. 네. 우리 국민의 목소리라도 청와대에 전달하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소통 정부잖아요. 국민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소통하겠다는 정부가 왜 우리 울진 국민하고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하냐. 그래서 울진 국민들이 붕괴를 해서 18년 9월 달에 청와대 집회를 했습니다. 10일간 우리가 네. 집회를 했는데요. 매일 한 차씩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재경 울진 군민회가 합쳐서 거의 70명에서 100명 가까운 인구가 10일간 릴레이 시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약속을 지켜라. 정부가 지금까지 울진 국민한테 마지막 10기까지는 짓고 안 짓겠다. 울진 국민도 10기 이상 원자력 짓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8기는 이제 다 지었으니까 네. 3, 4호기까지 하면 10기를 다 짓거든요. 예. 그걸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탈원전을 하면서 이걸 백지화를 시켰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는 약속을 이행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소통을 해라. 왜 우리와 대화를 안 하느냐. 그래서 10일간 릴레이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나오더라고요. 소통하자고. 예. 예. 대화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민정수석실에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군수하고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국수하고 만나신 건가요? 예, 범대위하고 청와대에서 예. 해서 자 그러면 소통의 장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예. 청와대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실소통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12월 19일 날 진실소통위원회에서 울진군에 옵니다. 네. 그래서 첫 대화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혹시 그럼 울진에도 좀 가실 그런 예정은? 제발 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좀 직접 들어요. 현장에 와봐야 소통이 되잖아요. 예. 아무리 소통을 해도 현장에 안 가가지고는 소통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자유한국당 최은혜 의원이 중심이 돼서 한 이 탈원전 반대 서명 운동본부 발대식에 지금 참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직책도 맡으셨더라고요. 네. 예, 저는 이제 도지사님은 고문으로 돼 있고, 네. 예, 울진군수는 자문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돼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활동하실 건가요? 예, 저희들은 청와대하고 우리하고 대화를 한다고 해서 저는 그걸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안 바뀌면은 생각이 안 바뀌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 전 국민이 편지 쓰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릴레이 이번엔 편지 쓰기입니다. 매일매일 편지 써가지고 청와대 대통령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서명 운동을 하자. 그래서 재경, 재부, 우리 출향인들, 예. 울진군민 해서 다 합쳐서 5만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만 서명 운동해서 이거를 청원서를 청와대에 넣자. 청와대에 넣어서 최소한의 청와대에서 저희들한테 이걸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를 좀라도 달라. 그래서 이걸 3, 4호기 재개를 위한 공론화를 좀 하자. 예.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이 많이 나오면은 정부에서 생각을 좀 바꿔달라. 약속을 이행해달라라는 그런 그 두 번째 이제 목표가 그래 서명 운동하면서 울진 국민이 추진하는 게 두 번째 목표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원자력을 안고 살면서 정책이 바뀔 때마다 원자력 정책이 바뀌고 우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70년 후면 울진군 원자력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를 대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라. 옛날 그 폐강촌, 태백 폐강촌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폐강촌에 많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 우리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 울진 국민들은 희생을 해왔으니까 그 대가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울진군에 영구히 살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도 이것이 울진 국민이 앞으로 청와대를 상대로 또 국회를 상대로 오늘 이렇게 와서 범국민 대책에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한테는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회에서 이렇게 범국민 대상으로 이런 운동을 벌여준 것은 너무나 고맙게 최인희 의원님 비롯해서 모든 분께 고맙게 생각하고 전 국민이 정말로 이 에너지 이 탈원전에 대해서는 좀 동참을 해서 이 탈원전이 울진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안보, 나라의 경제, 미래의 문제거든요. 우리 이 훌륭한 기술력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먹고 살고 외국에 나가서 취업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게 국위선양도 하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탄탄하게 다져진 이걸 왜 이렇게 허무하게 한순간에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참, 제가 군수님 말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울진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난 30년입니다. 한 30년 정도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그 에너지 발전,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오셨는데 정작 그 희생에 대한 어떤 보상도 없이 단번에 원전 사업을 지금 거두면서 울진군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계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번 그 추진하고 계신 운동 잘 진행되고요. 또 이 탈원전 반대 소명도 좀 잘 진행돼서 정부에서 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군수님 또 이제 먼 길 가셔야 되겠네요.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유민주 시민 강좌.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한 필수 강좌입니다. 12월 17일 월요일부터 1월 11일 금요일까지 월, 수, 금 주 3회로 매회 오후 2시부터 2시간 진행됩니다. 국제전쟁 6.25 새롭게 이해하기. 새롭게 공개된 대량의 구소련 비밀 문서를 통한 최신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6.25 전쟁에 대해 제대로 공부합니다. 12월 17일 월요일부터 3월 4일 월요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 7시부터 2시간 진행됩니다. 강좌 내용과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베렌마이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계형 적합업종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정부에서 무슨 적합업종 이런 거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그런데 대기업 적합업종 이런 말은 잘 안 하더라고요. 정부가 오늘부터 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서 신청받는다고 하는데요. 취지는 뭐 그럴듯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게 또 다른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홍준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사업 분야를 특별히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 국민 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6월 국회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됐습니다.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을 통해 중기부가 최종적으로 특정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대기업들은 5년간 해당 분야 진입과 확장이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 관계부처 사업 등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생계형 적합업종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본래 취지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과 유사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처럼 현실에선 부작용만을 낳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다이소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결국 자발적으로 문구 소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편입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소비자들은 학용품을 낱개로 구매할 수 없게 되고 묶음으로만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다이소에서 펜 하나를 못 사게 규제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국 학용문구 협동조합 등은 다이소 같은 공룡 기업으로 인해 기존 문구점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고 결국 논란 끝에 상생 방안과 골목 상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다이소는 사인펜, 물감, 네임펜 등을 묶음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이소가 성장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었다면 골목 상권 침해 논란 자체가 없었겠지만 다이소의 연 매출이 1조 원을 넘어 성장했기에 논란이 더욱 가속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기존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커녕 기존 상권을 법으로 평생 동안 보장받겠다는 논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해당 업계가 과연 보호됐느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국내 가구 산업이 해외 기업인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경쟁에서 밀려나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결국 해외 다국적 기업의 시장을 내주게 될 것이라며 실제로 LED 조명 사업의 경우 국내 대기업의 진입을 규제하자 외국 업체가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에서 뒤지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계 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등 정부의 사전적 의도와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경쟁자를 시장에서 구축해달라는 반경쟁적 요구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유진실시장 페렌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해가지고 1조 원 이상을 버는 그런 기업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작년 기준으로 187개입니다. 그런데 사실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상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이 매출 1조 원 기업은 계속 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이 매출 1조 원 기업의 숫자는 오히려 5개가 줄었습니다. 이들 기업이 올린 매출, 삼성을 빼게 되면은 거의 마이너스라고 하는군요.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삼성전자를 제외한 국내 주요 상장 기업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매출 1조 원이 넘는 1조 클럽 기업 숫자도 2012년 192개에서 지난해 187개로 5년 만에 오히려 5개가 줄어드는 등 한국 경제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오늘 기업정보 분석업체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상장사의 매출 총액은 2012년 1382조 원에서 지난해 1392조 원으로 5년째 1500조 원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 증가율은 0.7%로 사실상 제로 성장을 한 것인데 특히 매출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같은 기간 1341조 원에서 1330조 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IMF 외환 위기가 닥친 1997년 매출 총액 452조 원에서 지난 2012년 1,482조 원으로 15년 만에 3배 이상 매출 성장을 이룬 것과는 극명히 대비됩니다. 주요 대기업들의 매출 규모가 2012년 이후 사실상 정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서 우리 산업의 성장 엔진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매출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하면서 이른바 1조 클럽의 가입 기업 숫자도 몇 년째 좀처럼 늘지 않는 양상입니다. 연매출 1조 원 이상 기업의 숫자는 지난 1997년 74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에는 192개로 2.5배 수준이 됐으나 이후 2013년 189개, 2014년과 2015년 186개에 이어 2016년에는 184개까지 줄었습니다. 지난해 모처럼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187개가 됐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5개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으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부진과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 등에 더 큰 요인이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한 영향도 있지만 규제 개혁 입법이 번번이 무산되고 친노조 반기업 정소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성장이 둔화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정규재 주필과 함께 오늘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필님, 예. 참 이 탈원전이 문제는 문제인가 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당론으로 탈원전 반대를 선택했더라고요. 지금 오늘 행사도 있었죠. 예. 행사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대학생들도 많이 와서 반대 의견을 많이 표명을 한 것 같고 예. 오늘 뉴스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의 이 재난 문자가 마음대로 날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양치기처럼 말하자면 큰 사고가 났는데 일단 질러보는 거죠. 근데 차라리 그건 나은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 울진 군수님께서 나와서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보가 지금 없습니다. 경보가 없는데 어제 최연애 의원이 나와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오늘 원전 관련된 국회 행사도 그렇고 말하자면 지금 원전 비전문가들이 전부 원전 안전 분야에 다 낙하산으로 와 있고 그랬죠. 이게 어제 최연애 의원이 오늘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미필적 고의로 이 정권이 사고를 오히려 조장할 수도 있다. 어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서울대 주교수가 그런 얘기를 국회에서 했는데 지금 이 원전 부품들 다 떨어지고 그렇죠. 기술자들 다 빠져나가고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도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지금 완전히 기업 경영이 엉망인 상태로 되고 있거든요. 85% 정도쯤이 날아갔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원전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여기서 큰 사고 터질 거냐. 정말 여기서 큰 사건 터지면 그거는 이 정부의 전적인 책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들이 쭉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원전 또 이 재난 예보 시스템 예.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게 구조적으로 위험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뉴스의 구조로 흐름으로 오늘 짜여지는군요. 특히나 이제 기업들이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겨우겨우 막 살아남고 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을 해라 말은 하시면서 기업들을 경영할 수 있을 만한 진짜 규제 그런 것들을 좀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 봅니다. 가야 될 것은 전혀 안 하거든요. 네네. 서비스에서 혁신해 나와야 되는데 택시는 택시 집단의 말하자면 볼모에 잡혀 있고 의료는 의료 집단의 볼모에 잡혀 있고 또 그 위에 정부의 규제 권력들이 산업을 더 이상 다른 성장을 못하도록 다 이렇게 보호막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규제막이거든요. 예. 막들이 다 쳐져 있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오늘 오후에 검찰에서 특수위부에서 오늘 삼성바이오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에피스하고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삼성물산에도 들어갔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다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탈출구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걸려들었죠. 지금 셀트리온도 또 분식회계 조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 정부는 기업을 해본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 얘기나 막 질러댑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으니까 마구 지금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저 삼성을 아마 엮고 지난번에 셀트리온의 그 회장이 예. 그 비행기에서 갑질한다고 걸렸잖아요. 아, 참. 비행기에서 갑질한다고 걸린 것이 셀트리온의 그 분식회계 조사하는 거 또 좀 있으면 검찰이 또 들이닥칠 겁니다. 네. 하고 그건 무관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무슨 뭐 조그만 문제가 생겼다 하면 때리고 보는 거거든요. 대한항공에 약간 문제가 생기자마자 대한항공 이름부터 바꿔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도한 참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무도한 조폭들이 완전히 칼을 제 멋대로 휘두른다고 느낄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또 대통령은 저 창원인가요? 거기 가서 경기지사 김경수 수사 경남지사요. 네. 경남지사 그 사실 구속돼야 될 인간이 밖에 나와서 대통령 옆에 앉아가지고 예. 좋다고 박수 치면서 제조업을 살리자 그랬어요. 근데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원래 올 봄만 하더라도 계획을 다 세워서 무슨 스마트 공장을 몇 개를 만들고 뭐 2만 개를 만들고 뭐 또 제조 스마트 공장 전문 인력을 5만 명을 육성하자고 해놓고 오늘은 또 숫자를 뻥튀기 해가지고 공장은 3만 개를 만들고 사람은 10만 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지금 스마트 공장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이거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게 지금 시민 무슨 강좌 이런 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예. 지금 스마트 공장 10만 명 만들려면 민주시민학교를 만들어서 데모를 잘하는 학생을 만드는 게 아니고 무슨 코딩 같은 거 가르치고 기술 인력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지금 스마트 공장 말이 맞는 거거든. 스마트 공장을 이렇게 해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맞추려 그러면 네. 무슨 뭐 좌익 교육시키고 뭐 데모하는 뭐 정치 권력 투쟁이 어떻다 시민 권리 강자 이런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방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IoT 시대에 사물 인터넷 시대에 적응할 수 있게 말하자면 코딩 교육부터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은 완전히 또 따로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게요. 문재인 정부가 벌써 지금 약간 레임덕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정권을 대비해서 미래의 전사들을 미리 다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막 정부에서 만드는 거 있는 게 아닌가.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한 사회가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 뭐 이런 게 좋아 보이니까 스마트 공장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어디냐, 네. 뭐 몇 명이 필요할까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지금 일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알바짜리 막 정부 예산 퍼부어서 노인 일자리 이런 거로 이번에 겨우 때웠잖아요. 예, 겨우 나왔죠. 근데 스마트 공장이라는 거는 얼른 보기에는 일자리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스마트 공장이 되면 공장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 스마트 공장을 하겠다는 게 진짜냐? 그럼 스마트 공장이 되면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경제적 어프로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생산성을 높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말만 스마트네요. 근로시간 줄이고 뭐 해가지고 좌우당한 족수로 말하자면 근로시간을 쪼개고 나누고 알바 밀어넣고 거기에 정규직 더 밀어넣고 해서 생산성을 한참 떨어뜨리는 정책은 이쪽에서 하고 예. 같은 공장에서 이번에는 또 이게 좋아 보이니까 스마트 공장을 해보자고 또 거기도 슬로건을 걸고 몇만 명이라고 숫자만 뻥뻥 질러보는 거예요. 홍종학 씨가 오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나온 뉴스들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 정말 참 웃기는군. 정말 우리 사회가 말하자면 비논리적으로
서로 다른 것들이 막 결합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상어의 이빨, 치타의 날렵한 다리, 모아가지고 악어의 꼬리, 네. 호랑이의 발톱, 뭐 이런 걸 다 모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정부의 지력 수준에는. 예. 그럼 그거 다 모아보면 그게 생명체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쪽 손으로는 스마트 공장이라고 질러놓고 한쪽 속에는 교육 쪽에 가면 민주시민의 권리 어떻다면서 대목군 양성하는 교육을 시키고 뭐 동서구분 없이 무질서하게 그냥 아무 얘기나 떠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마는 스마트 공장 가지고 발표하면서 야 10만 명 된단다 하고 박수 치면서 김경수 옆에 앉혀놓고 웃고 있는 거 보면 웃기는 거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주필님 책이 갑자기 그 제목이 탁 떠오르네요.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내겠군. 그래서 뉴스 시간에 웃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뉴스를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좀 기가 찬다 이런 얘기를 좀 느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든 지금 우리 뭡니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 말씀이시죠? 나경원 의원하고 김병준 위원장 예. 이거 갈등이 좀 있는 한국당 쇄신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는 글쎄요 뭐 지금 9대1 정도로 당장 쇄신하라 이런 요구가 많은데 네. 글쎄요 한번 좀 더 지켜보시죠. 뭐 아마 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노선 투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예. 그래서 그런 노선 투쟁이 조금 날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고 정치 뉴스 하나 제가 더 얘기하면 지금 중앙일보도 그렇고 언론들마다 뭐 종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가 이 기소되지 않은 거 무혐의 처리됐죠. 무혐의 처리된 것은 역시 이재명의 문준용 사건에 대한 암시.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역시 잘 싸운다. 뭐 이런 얘기들이 파다한데 사실 이게 이재명의 관점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정부의 권력, 사정, 사법기관, 법원, 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부끄럽게 됐습니까? 야, 이재명이 잘한다는 얘기를 탁 뒤집으면 이재명이가 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대통령을 지금 칼을 들고 협박 카드를 들고 대통령을 말하자면 굴복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참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말하자면 김혜경은 봐줬다고 지금 온 신문에 도배질입니다. 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문준용 아들 취업 비리의 결정적 약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 예? 그 이상 얘기하기가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예.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지금 그것 때문에 재판에 걸려 있는 사람 많아요. 아, 참. 그럼 이재명이 부인은 봐주고 나머지는 검찰이 다 집어넣나요? 그 얘기 잘못 꺼냈다고 증거 없이 떠들었다고 지금 재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거든요. 그 대통령이 부끄러운 거예요. 참 이런 부끄러운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가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정권인데 부끄러운 줄을 모르네요. 부끄러운 줄 모르다 보니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 노동부 장관들 뭐 김두한, 이상수 이런 장관님들이 기대했었는데 너무 실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겠죠. 그 뭐 국민들이 그렇게 뽑아줬으니까요. 뭐. 예. 아유, 주필님 오늘 논평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오늘 소식 들으셨죠? 우리나라의 전방 지역에 북한 헬기가 등장했답니다. 그런데 닷새 전에도 이 북한 헬기가 우리의 어떤 경계선을 갖다 침범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닷새 전에는 오히려 그 소식을 잘 몰랐었거든요. 2번이나 침범을 하고 나서야 겨우겨우 지금 기사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펜앤브리핑 오늘에서 양현희 차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차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북한 헬기가 우리 영역인데 어떤 영역을 좀 침범을 한 건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쯤 북한 헬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우리 측 전술 조치선을 넘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력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시청자들이 전술 조치선 이거를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어떤 건가요?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도 전술 조치선이 있는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예, 여기 나오는군요. 여기 보시면은 NLL과 MDL 있습니다. MDL은 군사 분계선이고요. 네. NLL은 서해 북방 한계선입니다. 예. 그 위에 상공에 20에서 30km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치해 놓은 저 파란 줄이 바로 전술 조치선입니다. 예. 북한의 전투기가 NLL 근처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우리 군의 공군의 대응이 이미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전술 조치선에 접근하거나 넘으면 우리 전투기들이 자동으로 대응 발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전투기가 우리 근처로 오게 되면은 다 와서 출격하면 너무 늦으니까 그 전에 출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어놓은 그런 선이군요. 네, 가상의 선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지금 닷새 만에 왔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지난 8일 오전에도 강화도 인근 전술조치선에서 북한의 저속 비행체 2대가 남하하는 항적이 포착돼서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과거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됐을 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연이어 전술조치선을 넘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12월부터 동계훈련에 들어가는데요. 전문가들은 동계훈련 기간이라고 해도 북한 비행체가 전술조치선까지 내려오는 일은 드문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남북 군사합의 해가지고 왜 서로 그 DMZ를 경계를 해서 30km 정도쯤은 접근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속은 다 해놓고 이런 식으로 도발하는 건 도대체 무슨 속내인지 그걸 가지고 또 우리 국방부에서는 뭐 북한군 훈련하나 보네요. 뭐 훈련하는 거니까 별거 신경 아니고 뭐 이거 항상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한국당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 평화 이니셔티브라는 거를 발표했는데요. 자, 자유한국당의 이 평화 이니셔티브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자유한국당이 13일 날 오늘이죠. 네. 자유한국 평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것은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FFVD를 전제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제협력을 실현한다는 입장을 담은 평화 로드맵입니다. 예. 네, 한국당이 이날 발표한 자유한국 평화 이니셔티브는요.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 대화와 국제 공조를 통해서 남과 북이 핵과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 궁핍, 그리고 정치 사회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자유, 공영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예. 한국당은 특히 평화 로드맵은 제재 완화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를 불안한 평화, 지속 불가능한 평화로 비판합니다. 대신에 이번 로드맵에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진정한 평화의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한 가지 죄송합니다. 평화를 직접 명시한 평화 이니셔티브는요. 문재인 정권이 평화라는 구호를 독점하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한국당의 의중이 드러난다는 평입니다. 예. 일단 뭐 김명준 위원장이 얘기한 거, 한국당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평화 정책 자체는 지속적이지 않다. 항구적이지 않다. 결국에 항구적이려면은 북한의 핵이 제거되어야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바로 그래서 3대 목표로 비핵 평화 그리고 자유화합 남북 공영이라는 거를 내걸었는데 이거 외에도 세부적인 어떤 목표들이 있었죠? 네, 특히 비핵 평화와 관련해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즉 FFVD죠.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목적과 같습니다. 예. 그리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군사 분야 신뢰 구축을 하고 군비 통제 조치를 시행하겠다. 불가역적인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종전선언 및 한반도 비핵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 등등의 세부적 목표를 또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세부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 아주 뭐 지극히 당연한 그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에서 이런 야당입니다. 이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에 지금 무조건 퍼주시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확실한 태클을 좀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을 이렇게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저는 이 소식 듣고서 참 하다 이젠 사법부까지 나서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법부에서 이 단기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이건 뭔 얘기인가요? 네,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단기 일자리 사업 협조차 전국 법원들에게 한시적 인력 채용을 권고하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법원 행정처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49개 사법기관에서 총 371명에게 한 달에서 두 달짜리 단기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서울회생법원 60명, 대구지방법원 44명, 서울서부지법 42명 등인데요. 순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현재 20명분을 반납해서 현재는 22명만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회생법원의 경우 전자기록화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요. 서울서부지법과 대구지법 등 대부분의 법원은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채용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처럼 청사 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가 모호하다 보니 불필요한 잡무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인력이 남아도는 탓에 법원에서는 인근 지하철역에서 법원 청사까지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도우미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뭐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더니만 결국에는 버스에서 내려서 그래서 청사까지 오는 그 길을 안내하는 길 안내 도우미였던 겁니까? 네. 이렇게 놓고 일자리 늘었다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가요? 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사법부까지 나서는군요. 사법부에서 이런 거에 좀 비판은 좀 안 하나요? 예, 사법부에서는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네. 사법부가 행정부를 시녀로 만들고 있다 이런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법원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법원 내부입니다. 예, 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행정부처 산하의 공공기관 다루듯이 정부 사업에 끌어들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고위 법관은 사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이 정부 시책에 응해 이례적으로 전국 법원들을 상대로 수요조사에 나서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주니까 연말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호전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대법원이 이렇게 단기 일자리까지 요즘에는 이제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나 대법원 취직했어요 라고 했는데 가니까 뭐 이렇게 길 안내하고 있고 환경 개선한다면서 청소하고 있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아, 제발 사법부 이러지 마십시오. 사법부는 행정부의 완전히 독립된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정신 좀 차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은 퀴즈쇼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축소하고 조리고 없애고 우비고 뭐가 뭐 요새군데 이제 역사적인 순간 65년 만에 남북군이 서로 군 시설을 밟았죠. 의민이 우린 휴전 중입니다. 그리고 교황이 방북할 거라면서 뭐 다시 한번 이 국무부가 종교 자유 특별 우려 국가로 재지정했다던데 이 국무부 그랬나요? 종교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교황이라 뭐죠? 됐고 군대 얘기나 더 해. 남자는 군대 이야기지. 근데 출퇴근 개념 적용하고 또 일과 후에 외출, 휴대전화도 허용하게 하겠다. 군대가 애들 노릇합니까? 뭐 어땠어? 좀 시범 중인데 뭐. 설상가상 군 복무 중에 21학점 취득방안 추진 중이라면서요. 아, 특별학점제. 이제 군대에서 밀공하지 말고 열공. 물장씨, 군대가 대학교 지원기관이야. 어차피 GP 시범 철수. 시학경도까지 완전 파괴. 무시 중은디. 오늘은 군대에서 즐겨 먹는다는 음식을 떠올려 정답국으로 정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풍자인가요? 저는 군대리아 하겠습니다. 야식 몰래 먹는 맛 아주 맛있죠. 오구리 하겠습니다. 뿌셔뿌셔. 군대하면 무조건 이거죠. 저는 건빵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무리라는 뜻으로 질서 없이 어중이 떠중이가 모인 군중 또는 제각기 보잘것없는 수많은 사람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비슷한 뜻으로 당나라 군대가 있습니다. 1. 오합지졸 2. 오비일학 3. 오두방정 4. 오매불망. 군대리아 안찰스님 문벨리아 생각하면
이게 떠오르네요. 3번 모두 방정하겠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오리. 부셔. 반대로 연만들. 마 문베일님 예상했겠지만 정답은 4번 오매불망. 위원장님. 빵. 최대장님 요즘 군대 보면 이게 떠오릅니다. 1번 오합지졸 하겠습니다. 최대장님 정답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기주와 함께하는 저널리즘 스쿨. 신문, 방송, 학계, 명강사들과 함께 자유언론과 언론인의 자세를 배웁니다. 12월 17일 월요일부터 1월 11일 금요일까지 월, 수, 금 주 3회로 매회 오전 10시부터 2시간 진행됩니다. 예비대학생을 위한 교양 강좌. 예비대학생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드립니다. 12월 22일 토요일부터 1월 19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 2개의 강좌로 찾아갑니다. 강좌 내용과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베렌마이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개편해서 뉴스를 좀 많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1시간 10분도 뭐 훌쩍 가는군요. 여러분, 끝으로 지금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 벌어지고 있죠. www.okatom.org 자막 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셔서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는 한 100명 남짓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와, 그래도 많은 저희 시청자들께서 호응해 주셔서 이제 2만 명을 훌쩍 넘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더 많이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변함없이 열심히 취재하고 열심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